우리가 믿어온 역사는 한 줄의 직선이었을까요? 아침이 오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펼쳐지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약속되는 그런 단순한 상승의 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원시에서 고대로, 중세에서 근대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문명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왔다고요. 하지만 잠결에 떠오르는 의심이 있습니다. 만약 역사가 직선이 아니라 원이라면, 만약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 일곱 번째라면, 만약 시작과 끝이 여러 번 반복되어 왔다면요. 밤이 깊어질수록 이 질문은 더 크게 울립니다. 우리는 진화와 발전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내일은 더 나을 것이다. 기술은 더 발전할 것이다. 인류는 더 현명해질 것이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어떤 위안을요? 하지만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고, 지질학자들이 암석을 읽고, 언어학자들이 점토판에 문자를 해독할 때마다 문명의 시작점은 조금씩 더 뒤로 밀려납니다. 시간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처럼요. 한때 우리는 인류 문명이 5천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7천년, 만년, 1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괵베클리 테페에서 발견된 거대한 돌기둥들은 농경이 시작되기도 전 수렵체 진민들이 이미 조직화된 사회를 이루고 신전을 세웠음을 보여줍니다. 그곳의 돌들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희가 아는 시작은 진짜 시작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의 심연 속에서 또 다른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지질학이 보여주는 급변의 순간들. 지구는 때때로 갑자기 변합니다. 기후가 수십 년 만에 뒤바뀌고 해수면이 100m씩 오르내리고 대륙붕이 물에 잠기거나 드러나고 비옥한 땅이 사막으로 변합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바람이 모래를 쌓고 퇴적물이 기억을 덮습니다. 그렇게 문명은 지워질 수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요. 증거는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안가에 세워진 도시들은 해수면 상승과 함께 물속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대륙붕 위에 펼쳐졌던 평야들은 지금 바다 밑 깊은 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침식과 퇴적은 수천 년에 걸쳐 모든 것을 부드럽게 지워냅니다. 우리가 발굴하는 유적은 살아남은 것이지 존재했던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가설을 제안하려 합니다. 이것은 잠을 부르는 선언이자 조용한 사유의 초대입니다. 6번의 붕괴가 있었고 지금은 7번째라는 이야기. 이것은 학계의 정설이 아닙니다. 증명된 진실도 아닙니다. 하지만 해석의 틀로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의 렌즈로서 이 이야기는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처음인가? 우리는 정말 유일한가? 우리의 문명은 정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이끌어갈 세 개의 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은 텍스트입니다. 수메르 왕명록, 홍수서사, 바벨탑 이야기처럼 고대의 점토판과 양피지에 새겨진 기록들. 두 번째 실은 지질학입니다. 충돌의 흔적, 해수면의 변화, 가뭄의 증거, 지구가 남긴 물리적 기억들. 세 번째 실은 집단기억입니다. 각 문화권에 남아있는 리셋의 신화, 황금기의 상실,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들. 이 세 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쩌면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감각을 쌓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나씩 이야기의 층을 쌓아가는 시간. 여러분이 잠들 수 있도록, 그러나 잠들기 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여정은 지금 한 작은 유물 앞에서 시작됩니다. 박물관의 어두운 유리 진열장을 상상해 보세요. 조명은 희미하고 공기는 고요합니다. 그 안에 작은 점토 프리즘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하고 표면에는 쐐기 문자가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누군가의 손이 진흙을 빚고 갈대 끝으로 선을 그어 넣고 햇볕에 말려 단단하게 굳힌 것.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바닥을 흔드는 숫자들입니다. 수메르 왕명록. 이 문서는 대홍수 이전과 이후의 왕들을 나열합니다. 홍수 이후의 왕들은 비교적 현실적입니다. 몇십 년씩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홍수 이전의 왕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수천 년, 수만 년씩 통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알룰림은 28,800년, 아랄가르는 36,000년, 엔멘누안나는 43,200년. 이 숫자들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이 3만 년을 산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기록 관습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시간 단위가 달랐을 수도 있다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이 상징적 숫자라고 해석합니다. 왕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한 신화적 과장이라고요.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왕들이 개인이 아니라 왕조나 시대 전체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메르는 60진법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들의 시간과 수체계는 60을 기본 단위로 삼았습니다. 1년은 360일, 원은 360도, 시간은 60분. 이 체계 안에서 숫자는 단순한 양이 아니라 리듬이었습니다. 배수의 리듬, 조화의 리듬. 어쩌면 왕명록의 긴 숫자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간을 측정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또는 그것은 기억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아득히 먼 과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의 큰 숫자, 전설과 역사 사이에는 흐릿한 경계가 있습니다. 왕명록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경계입니다. 홍수 이전은 신화에 가깝습니다. 시간은 비현실적으로 길고 사건은 막연하며 인물은 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 시간은 점점 현실적으로 내려옵니다. 통치 기간은 짧아지고 이름은 구체적이 되며 사건은 역사적 맥락을 갖습니다. 그 중간에 선을 긋는 것이 바로 홍수입니다. 한 줄의 기록. 대홍수가 땅을 덮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왕권은 신들이 준 것이고 질서는 하늘에서 시작되었으며 문명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요.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당성의 언어이자 기원에 대한 철학입니다. 모든 질서는 어디에서 왔는가? 모든 지식은 누가 전해주었는가? 이 질문들은 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어떤 해석은 이 왕들을 인물이 아니라 시대로 읽습니다. 각 왕은 하나의 에폭, 하나의 시기를 상징하는 표지일 수 있습니다. 알룰림의 시대, 아랄가르의 시대. 이것은 개인의 생애가 아니라 문명의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수 이전의 긴 시간은 인류가 아직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된 과거를 가리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록 이전의 시간, 신화로만 남아있는 시간. 하지만 가설은 가설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읽고 해석하고 상상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홍수라는 한 줄의 기록이 시간을 자른다는 것, 그 이전과 이유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 마치 세상이 한 번 끝났다가 다시 시작된 것처럼요. 우리가 아는 처음은 정말 처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시작일 뿐일까요? 점토파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단지 숫자만 반복합니다. 긴 시간, 홍수,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 패턴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홍수 이전의 끝은 정말 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 또 다른 종말이 있었을까요? 불이 지나간 뒤 어둠은 더 깊어집니다. 빛이 강렬할수록 그 뒤의 그림자는 더 짙어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리셋이라는 가설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논쟁적인 영역입니다. 확정된 과학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으로서, 질문으로서 이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하늘의 불. 어떤 연구자들은 아득히 먼 과거, 우주에서 온 재난이 지구를 강타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소행성 충돌, 해성 파편, 또는 거대한 유성우. 이것은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처럼 극적이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인류 문명에게는 충분히 치명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대기가 뜨거워지고 폭풍이 휩쓸고 그 뒤 추위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 이것은 지질학적 기록에서 실제로 발견됩니다. 약 12,000년에서 13,000년 전 영거 드라이아스라고 불리는 시기에 지구는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빙하기가 끝나가던 중이었는데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온도가 급락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요. 생태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식물은 죽었고 동물은 이동했으며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쳤습니다. 일부 지질학 연구에서는 이 시기의 퇴적층에서 특이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보고합니다. 그을음층, 미세한 다이아몬드 입자, 충격과 관련된 광물들. 이것들은 불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하지만 이 해석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단지 가능성을 열어둘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공기가 차갑게 바뀝니다. 계절이 어긋나고 비가 내리지 않거나 너무 많이 내립니다. 들판의 식물들이 시들고 사냥할 동물이 사라집니다. 저장된 식량은 바닥나고 사람들은 이동해야 합니다. 더 따뜻한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먹을 것이 남아있는 곳으로. 이동은 갈등을 낳습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생존은 경쟁적이며 질서는 무너집니다. 작은 집단들은 흩어졌을 것입니다. 조직화된 사회는 해체되었을 것입니다. 기술은 잊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안정 속에서만 전승되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이동 속에서 사람들은 생존에만 집중합니다. 문화는 사치가 되고 기억은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 이전의 삶은 전설이 됩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 한때 모든 것이 풍요로웠고 따뜻했으며 안정적이었다는 이야기. 이것이 첫 번째 리셋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지구 자체가 갑자기 달라진 것. 우리는 지구를 안정적이라고 믿지만 지구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구는 살아있고 변화하며 때때로 격렬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순간에 인간은 너무나 작고 취약합니다. 고대의 전승들은 이 시기를 기억하는 것일까요? 황금시대가 무너졌다는 감각. 한때 신들이 인간과 함께 살았으나 이제는 떠났다는 이야기. 낙원에서 추방당했다는 서사. 이것들은 단순한 도덕적 우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집단 기억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더 나았던 시절, 그리고 갑작스럽게 끝난 그 시절에 대한 기억. 물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으나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을 뿐 진실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증거로 쓰여지지만 증거가 사라진 곳에서는 상상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불이 지나간 뒤
세상은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연기가 거치고 재가 내려앉고 추위가 스며들고, 그리고 그 추위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더 단순하게, 더 조심스럽게, 더 함께. 이것이 첫 번째 리셋이 남긴 교훈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을 잃었는지는 결코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오래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기후는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빙하는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불이 모든 것을 흔든 뒤 물은 더 오래, 더 깊게 세상을 바꿨습니다. 물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물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밀물이 높아지고 강이 범람하고 해안선이 뒤로 물러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한 계절 동안의 변화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도 물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듬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물은 계속 높아집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면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이것은 새로운 현실이라고. 빙하기 말기 약 15,000년 전부터 7,000년 전까지 지구의 해수면은 극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바다로 흘러들었습니다. 해수면은 100m 이상 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지도가 다시 그려졌다는 의미입니다. 대륙분기 물에 잠겼습니다. 해안 평야가 사라졌습니다. 섬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빙하기 동안 해수면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대륙붕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넓은 평야였고 강이 흘렀으며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사냥하고 채집하고 캠프를 세우고 이동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작은 정착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계절마다 돌아오는 장소들,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 성스러운 바위가 있는 곳, 그곳은 고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올랐습니다. 천천히, 세대에 걸쳐. 할아버지가 기억하는 바닷가는 아버지의 바닷가보다 더 멀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바닷가는 아버지의 것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처음에는 저지대만 잠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땅이 사라졌습니다. 캠프는 버려져야 했습니다. 길은 물에 잠겼습니다. 무덤은 파도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내륙으로, 고지대로, 언덕 위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짧은 폭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대에 걸친 침수였습니다. 이주였습니다. 재정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경험이 집단 기억으로 굳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때 살았던 땅이 물에 잠겼다는 기억, 피할 수 없는 물이 모든 것을 덮었다는 기억, 살아남기 위해 배를 타야 했다는 기억, 이것이 홍수서사의 뿌리일 수 있습니다. 홍수서사는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우트나피슈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드칼리온과 피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에는 마누의 배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곰과 우의 치수 신화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전승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고가 있습니다. 신이나 현자가 다가오는 재난을 알림입니다. 방주나 배가 준비됩니다. 선택된 사람들과 동물들이 보존됩니다. 물이 온 세상을 덮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물이 물러갑니다. 살아남은 이들이 새로운 시작을 만듭니다.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경험의 뼈대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각 문화는 자신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다듬고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도덕적 교훈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어쩌면 공통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을 존중하면서 역사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홍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신성한 텍스트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역사적 탐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두 관점은 충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의미를 묻고 역사는 맥락을 찾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홍수는 재난이면서 재정렬이었을 것입니다. 사회가 다시 구성될 때 무엇이 남고 무엇이 버려지는가? 홍수 서사에서 방주는 단지 배가 아닙니다. 방주는 보존의 상징입니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 누구를 구할 것인가? 어떤 가치를 다음 세대로 넘길 것인가? 이 질문들은 재난 속에서만 날카로워집니다. 평온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침수가 삼키는 것은 집만이 아닙니다. 조상의 땅입니다. 무덤입니다. 언어가 새겨진 돌입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물 아래로 사라질 때 사람들은 무엇을 잃는 걸까요? 장소를 잃습니다. 정체성의 일부를 잃습니다. 과거와의 연결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은 세대를 거쳐 울립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바다 건너편에서 왔다고. 우리의 땅은 파도 아래 잠들어 있다고. 그 이야기는 노래가 되고 노래는 신화가 됩니다. 기억이 남는 방식은 흥미롭습니다. 바다로 가라앉은 도시는 발굴할 수 없습니다. 물속 깊이 잠긴 유적은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떠난 사람들이 남긴 노래와 이야기는 남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집니다. 변형되고 각색되고 재해석되면서도 핵심은 남습니다. 물이 왔다. 우리는 떠나야 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이것이 두 번째 리스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물이 물러갔습니다. 언젠가는요. 해수면은 안정화되었고 새로운 해안선이 그려졌습니다. 세상은 달라졌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정착이라는 실험을. 한 곳에 머무르고 씨앗을 심고 내년을 계획하는 실험을. 이것이 세 번째 문명의 시작입니다. 흙의 냄새를 상상해 보세요. 비 온 뒤 젖은 땅의 향기, 그리고 씨앗의 냄새. 작고 마르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이제 그 씨앗을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몇 주, 몇 달을 기다립니다. 싹이 트고 자라고 익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삶입니다. 수렵채 진미는 자연의 리듬을 따라갑니다. 동물이 이동하면 따라가고 열매가 익으면 채집합니다. 하지만 농경민은 자연을 기다립니다. 계절을 예측하고 날씨를 관찰하고 수확을 계획합니다. 저장고의 냄새도 있습니다. 곡식이 쌓인 어두운 방의 냄새. 이것은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내년을 계획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올해 수확한 곡식 중 일부를 남겨두면 내년에 더 많이 심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더 많이 수확하면 그 다음 해는 더 안정적일 것입니다. 이런 계산이 가능해지면서 사회는 바뀝니다. 계획이 생기고 조직이 필요해지고 위계가 형성됩니다. 누군가는 저장고를 관리하고 누군가는 배분을 결정하며 누군가는 다음 시즌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방식에는 취약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농경 사회는 날씨에 의존합니다.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절이 어긋나면요. 가뭄이 오면요. 수렵채 진미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 지역에 먹을 것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농경민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밭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들의 집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들의 저장고가 거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비가 오기를, 홍수가 나지 않기를, 해충이 오지 않기를. 기후는 항상 변합니다. 강수 패턴이 바뀌고 온도가 오르내리고 계절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면 사람들은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일어나면 재앙이 됩니다. 몇 년 연속 가뭄이 오면 저장고는 비워집니다. 다음 해 심을 씨앗도 남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배고픔에 시달립니다. 불안이 커집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누가 남은 식량을 가질 것인가? 누가 먼저 먹을 것인가? 수학 실패가 반복되면 사회는 흔들립니다.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왜 신들이 우리를 버렸는가? 왜 제사가 효과가 없는가? 불만이 쌓이고 질서가 약해지고 결국 사람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떠나야 한다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더 나은 땅을 찾아야 한다고. 이주가 시작됩니다. 가족 단위로, 씨족 단위로, 때로는 마을 전체가 함께. 초기 대형 취락들은 이런 문제에 더 취약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이면 관리해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위생 문제가 생깁니다. 질병이 퍼지기 쉽습니다. 행정 부담이 커집니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것인지. 이런 문제들은 작은 집단에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서로 얼굴을 아니까요. 하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면 익명성이 생깁니다. 결속이 약해집니다. 규칙이 필요해지지만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시의 피로입니다. 밀집된 삶의 무게. 처음에는 안정과 풍요를 약속하던 정착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됩니다. 특히 환경이 변할 때, 특히 자원이 부족해질 때 사람들은 다시 흩어집니다. 더 작은 단위로, 더 이동성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흩어질 때 언어도 갈라집니다. 기억도 갈라집니다. 같은 조상을 가진 집단이 여러 방향으로 이주하면 각자 다른 환경에 적응합니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새로운 신을 섬깁니다. 몇 세대가 지나면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언어가 달라졌으니까요. 관습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들은 한때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까요? 어렴풋이 전설로는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고. 하지만 무언가가 일어나서 우리는 흩어졌다고. 바벨탑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 했고 신이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흩어버렸다는 이야기. 이것을 단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환경과 분산의 기억으로 읽을 수는 있습니다. 한때 큰 집단이 함께 모여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것은 지속되지 못했다. 사람들은 흩어졌다. 각자의 길을 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이 세 번째 문명의 교훈일 수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은 힘이지만 함께 있는 것은 취약함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한 곳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정착은 좋지만 지나치게 집중된 정착은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보다 안정적인 것, 하천입니다. 강입니다. 강은 계절과 관계없이 흐릅니다. 강은 물을 주고 물고기를 주고 교통로를 줍니다. 강 주변은 비옥합니다. 홍수가 나면 비옥한 흙이 쌓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 유역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나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인더스, 황하. 이 강들이 다음 문명의 요람이 됩니다. 문명은 돌로 쌓이지만 그 밑바닥은 늘 물과 바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단단한 구조물도 그 기초는 자연입니다. 자연이 허락하는 한에서만 문명은 존재합니다. 자연이 변하면 문명도 변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문명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땅으로 이동합니다. 어떤 땅은 한때 초원이었습니다. 호수가 있었고 풀이 자랐으며 동물이 뛰놀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은 사막입니다. 모래와 바위만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네 번째 문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하라 사막을 상상해 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태양이 자결하고 바람이 뜨겁게 불고 생명의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사하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되감아 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약 10,000년 전 사하라는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초원이었습니다. 사바나였습니다. 호수가 있었고 강이 흘렀으며 숲이 있었습니다. 바위에 남은 그림들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암각화, 바위 표면에 새겨진 이미지들. 거기에는 코끼리가 있습니다. 기린이 있습니다. 하마가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사할에는 없는 동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림이 증명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냥하는 사람들, 춤추는 사람들, 가축을 몰고 가는 사람들. 이것은 돌에 남은 영화 같습니다. 오래전 삶의 장면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계절을 읽었습니다. 별을 관찰했습니다. 비가 언제 올지, 초원이 어디로 이동할지, 동물들이 어느 쪽으로 갈지 알았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잘못 판단하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했습니다. 의뢰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달력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별자리의 위치가 계절을 알려주었습니다. 달의 차고, 기울음이 시간을 세워주었습니다. 태양의 높이가 여름과 겨울을 구분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체계였습니다. 우주와 연결된 삶. 그들에게 하늘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읽어야 할 텍스트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비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계절이 조금씩 짧아졌습니다. 호수의 수위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변동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건조한 해도 있고 습한 해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분명해졌습니다. 건조한 해가 더 많아졌습니다. 비가 오는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초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구 궤도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완벽한 원으로 돌지 않습니다. 약간 타원형입니다. 그리고 이 타원의 모양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지구의 자전축도 조금씩 흔들립니다. 이런 변화들은 매우 느립니다.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실제적입니다. 특정 지역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계절의 강도가 변합니다. 강수대가 이동합니다. 아프리카 몬수는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하라까지 비를 뿌렸지만 이제는 더 남쪽에 머물렀습니다. 사하라는 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비를 잃은 땅은 천천히 마릅니다. 풀이 시들고 나무가 죽고 호수가 줄어들고 강이 마릅니다. 동물들은 물을 찾아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따라갑니다. 사막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속도가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곳은 더 빨리 말랐고 어떤 곳은 더 오래 습기를 유지했습니다. 오아시스가 되는 곳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곳에 더 오래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물의 후퇴는 사람들의 이동을 불렀습니다. 목축민들은 가축과 함께 더 나은 목초지를 찾아 이동했습니다. 집단 단위로, 씨족 단위로. 그들은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계절적 이동 경로, 물이 있는 곳을 연결하는 경로. 이 경로는 세대를 거쳐 전승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경로를 따라가면 살 수 있습니다. 벗어나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은 결국 큰 강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나일 강입니다. 나일은 사하라가 말라도 계속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원이 멀리 남쪽 여전히 비가 오는 고지대에 있었으니까요. 나일 유역은 비옥했습니다. 매년 홍수가 나면 비옥한 진흙이 쌓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농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하라 전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요. 이주가 가져온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식도 함께 왔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경험, 다양한 기술, 다양한 이야기. 이 모든 것이 나일 유역에서 섞였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조직이 필요해졌습니다. 광해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고 수확을 관리해야 했으며 갈등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국가 형성의 배경일 수 있습니다. 환경 변화가 이주를 낳고 이주가 집중을 낳고 집중이 조직을 낳고 조직이 문명을 낳는 과정. 신화적 기억도 남았습니다. 한때 낙원이었으나 떠나야 했다는 기억. 물과 초원이 풍부했던 곳을 잃었다는 기억. 이것은 상실의 서사입니다. 낙원에서의 추방. 이것이 네 번째 리셋의 정서일 수 있습니다. 급격한 재난이 아니라 천천히 다가오는 변화, 피할 수 없는 변화, 적응해야 하는 변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향을 잃는다는 슬픔. 초원은 사라졌지만 사람의 기억은 강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고 이 새로운 땅에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큰 것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더 조직화된 사회를, 더 복잡한 구조를, 더 높은 건축물을.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고 자원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협력이 가능했으니까요. 나일 유역의 질서가 커지면서 국가는 하늘을 향해 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피라미드입니다. 신전입니다. 기념비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영원하다. 하지만 영원함에 대한 이 선언이 역설적으로 취약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높이 쌓을수록 무너질 것도 많아지니까요. 다섯 번째 문명이 시작됩니다. 청동기 세계를 상상해 보세요. 구리와 주석이 섞여 단단한 금속이 되고 그 금속으로 도구와 무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금속은 한 곳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구리는 키프로스에서, 주석은 아나톨리아에서 또는 더 먼 곳에서 옵니다. 그래서 교역이 필수적입니다. 배가 지중해를 오가고 대상들이 사막을 건너고 강을 따라 물자가 이동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고 동시에 안정적입니다. 각 지역이 서로 의존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청동기 세계의 힘입니다. 통합, 연결, 교류. 한 지역에서 곡물이 부족하면 다른 지역에서 가져옵니다. 한 곳에서 기술이 발전하면 다른 곳으로 퍼집니다. 언어와 문화도 섞입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아나톨리아, 크레타, 그리스, 레반트. 이 모든 지역이 하나의 체계 안에 있습니다. 제국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조약을 맺고 결혼 동맹을 만듭니다. 이것은 국제적 질서입니다.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질서.
하지만 이 통합에는 취약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한 곳의 문제가 전체로 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교역로가 끊기면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 지역에서 가뭄이 오면 곡물 가격이 오르고 다른 지역도 영향을 받습니다. 한 왕국이 무너지면 그와 연결된 다른 왕국들도 흔들립니다. 거미줄은 강하지만 동시에 섬세합니다. 한 가닥이 끊어지면 전체 구조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환경은 변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후 기록은 이 시기에 건조화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가뭄이 여러 해 지속되었습니다. 강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수확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업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운영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국가는 곡물 인겨에 의존했으니까요. 인겨가 있어야 군대를 먹일 수 있고 관료를 고용할 수 있고 신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겨가 없으면 체계가 무너집니다. 사회 결속도 약해집니다.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세금을 내고 노동을 제공하고 규칙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가가 보호와 풍요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불만이 적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더 이상 그것을 보장하지 못하면 정당성이 흔들립니다. 고대 기록에는 신의 분노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왜 신들이 우리를 버렸는가? 왜 제사에 응답하지 않는가? 이것은 신학적 질문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위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환경 변화였을 수 있습니다. 가뭄, 홍수, 질병, 지진. 이런 것들은 고대 세계에서 신의 의지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이것들은 자연 현상입니다. 지구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에게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화적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신들이 노했다. 우리는 벌을 받고 있다. 이것이 그들이 위기를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거대 석조 건축물들, 피라미드, 지구라트, 거석 신전, 이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순전히 기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돌을 자르는 기술, 운반하는 기술, 쌓는 기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원이 필요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노동력을 조직하는 능력, 의뢰가 필요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유된 의미, 정치가 필요했습니다. 권력을 집중하고 유지하는 구조,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신성한 일이라는 믿음, 이 모든 것이 결합될 때 거대한 구조물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원이 가능한 사회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직되어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특정 질서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그 질서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초고대 문명에 대한 대중적 상상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고도 기술, 외계의 도움, 숨겨진 지식. 이런 이야기들은 흥미롭습니다.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전승이나 가설의 영역입니다. 주류 고고학은 다르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창의성, 오랜 시간에 걸친 축적된 지식, 사회적 조직의 힘으로요.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과학적 증거와 추측을, 확인된 것과 가능성을, 열린 마음을 가지되 비판적 사고도 유지해야 합니다. 정점의 문명일수록 작은 흔들림이 연쇄 붕괴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여유가 없습니다. 한 부분이 고장나면 전체가 멈춥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공급망에 의존합니다. 전력망, 통신망, 교통망. 이것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때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다른 것들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고대 청동기 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높이 쌓을수록 바람을 더 크게 맞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진실이자 은유입니다. 가장 높은 탑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가장 복잡한 체계가 가장 먼저 붕괴합니다. 왜냐하면 유지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더 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니까요. 다섯 번째 문명은 이런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점 뒤에는 바다에서 온 혼란과 철의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은 오래 남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피라미드는 서 있습니다. 무너진 신전의 기둥도 여전히 하늘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돌을 세운 마음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 무엇을 의미했는지, 어떤 희망을 담았는지, 이것들은 돌보다 먼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적을 보면서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을까? 이들은 무엇을 믿었을까? 그리고 왜 이것을 남기고 사라졌을까? 여섯 번째 리셋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잘 기록된 사건입니다. 후기 청동기 붕괴, 약 기원전 1200년경, 동지중해 세계가 흔들린 시기, 도시들이 불탔고 왕국들이 무너졌으며 암흑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밤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거석 요새의 벽을 상상해 보세요. 두껍고 높으며 적을 막기 위해 세워진 벽. 하지만 그 벽에는 불탄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돌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항구 도시의 잔해를 상상해 보세요. 한때 번영했던 곳, 배가 들어오고 상인들이 거래하고 물건이 오가던 곳. 하지만 이제 그곳은 폐허입니다. 무너진 건물, 깨진 항아리, 버려진 물건들. 이것이 후기 청동기 붕괴의 물리적 증거입니다. 영웅의 시대가 끝나는 밤입니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들, 미케네의 왕들, 크레타의 왕궁. 이 모든 것들이 전설이 되는 순간입니다. 역사와 신화의 경계에서 우리는 실제 사건과 기억된 이야기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트로이 전쟁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어쩌면요. 고고학은 트로이가 실제했고 여러 번 파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호메로스가 노래한 그 전쟁이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 그대로였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이야기는 전승되면서 변합니다. 각색되고 과장되고 의미가 더해집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진실의 조각이 있습니다. 문명이 무너졌다는 기억, 위대한 것들이 사라졌다는 슬픔, 영웅의 시대가 끝났다는 감각. 이것이 그리스 신화가 품고 있는 역사적 기억일 수 있습니다. 황금시대, 영웅시대, 그리고 쇠퇴. 이 패턴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실제 경험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동지중해 세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교역, 금속, 곡물. 이집트는 곡물을 수출했습니다. 키프로스는 구리를 공급했습니다. 아나톨리아는 주석을 제공했습니다. 크레타와 미케네는 교역의 중심이었습니다. 레반트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경제 시스템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오랫동안. 하지만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취약점도 많아집니다. 한 지점의 흔들림이 전체를 흔듭니다. 그리고 후기 청동기에는 여러 흔들림이 동시에 왔습니다. 가뭄이 있었습니다. 기후 기록은 이 시기에 건조화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몇십 년 동안 비가 적게 왔습니다. 수확이 줄었습니다. 곡물 가격이 올랐습니다.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진도 있었습니다. 동지중해는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지질학적 증거는 이 시기에 여러 강한 지진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도시들이 흔들렸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항구가 손상되었습니다. 지진 자체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복구할 여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이미 약해진 사회는 추가적인 재난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전쟁도 있었습니다. 기록에는 침략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다의 민족이라고 불리는 집단, 이들이 정확히 누구였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단일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집단의 연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일부는 아나톨리아에서, 일부는 에게해에서, 일부는 더 먼 곳에서 왔을 수 있습니다. 왜 이동했을까요? 아마도 그들도 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뭄, 기근, 내부 갈등.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 이동했습니다. 이들의 이동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한 지역을 공격하면 그곳 사람들도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지역을 압박했습니다. 연쇄적 이동, 연쇄적 갈등. 이것이 바다의 민족이 만든 혼란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침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큰 체계 붕괴의 일부였습니다. 내부 불안도 있었습니다. 사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부 갈등이 커집니다. 엘리트와 평민 사이의 긴장, 도시와 농촌 사이의 분열, 왕권에 대한 도전. 고대 기록에는 반란, 궁전 음모, 왕위 찬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회가 내부에서 약해지고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교역 단절이 결정타였을 수 있습니다. 전쟁과 불안정으로 교역로가 끊겼습니다. 배가 출항하지 못했습니다. 대상들이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금속이 부족해졌습니다. 청동 제작에 필요한 주석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도구를 수리할 수 없었습니다. 청동기 시대를 유지하는 기반 자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 모든 요인이 겹쳤습니다. 가뭄, 지진, 전쟁, 내부 불안, 교역 단절. 하나만으로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동시에 왔습니다. 사회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왕국들이 무너졌습니다. 도시들이 버려졌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문자가 잊혔습니다. 행정체계가 사라졌습니다. 기술이 후퇴했습니다. 이것이 후기 청동기 붕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6번째 리셋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사적 분류입니다. 가설적 틀입니다. 역사적 사건 자체는 잘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리셋이라는 틀로 이해하는 것은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패턴을 봅니다. 문명은 정점에 이르고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무너지고 암흑기를 거쳐 다시 시작된다는 패턴. 이동하는 집단들, 무너지는 도시들.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록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문자를 아는 사람도 줄었고 기록할 이유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름 없는 이주의 시기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고고학적 증거로만 그들을 압니다. 버려진 도시, 불탄 층, 변화하는 토기, 양식. 이것들이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이동했다고, 문화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들이 누구였고, 무엇을 느꼈고, 어디로 갔는지는 대부분 알 수 없습니다. 기억이 끊기는 순간입니다. 문자가 사라지면 기록이 끊깁니다. 구전 전승은 계속되지만 구전은 변합니다. 정확한 날짜, 정확한 이름, 정확한 사건은 흐려집니다. 대신 이야기에 뼈대만 남습니다. 한때 위대한 왕들이 있었다. 거대한 전쟁이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리고 오랜 어둠이 있었다. 이것이 암흑시대의 기억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회복합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잿더미 뒤에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 땅을 경작하고 아이를 낳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삶은 다시 조직화됩니다. 새로운 도시가 세워집니다. 새로운 교역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퍼집니다. 철입니다. 철은 청동보다 구하기 쉬웠습니다. 철광석은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주석처럼 희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철을 다루는 기술이 어려웠습니다. 높은 온도가 필요했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철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주화였습니다. 청동은 엘리트의 금속이었습니다. 비쌌고 중앙 통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철은 더 널리 퍼질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금속 도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권력이 더 분산되었습니다. 작은 집단도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영웅의 시대가 끝난 뒤 사람들은 더 조용한 법을 찾았습니다. 개인의 위대함보다 공동체의 규칙을, 왕의 권력보다 시민의 권리를. 신화의 시대가 지나고 역사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자가 다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기록되었습니다. 철학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고전시대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새로운 시작도 이전 붕괴의 기억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위대한 것도 무너질 수 있다고, 청동 궁전도 불탈 수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자고. 더 단순하게, 더 분산되게, 더 유연하게. 이것이 6번째 리셋이 7번째 문명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7번째 문명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 우리의 세계, 우리는 과거의 리셋을 돌아보며 묻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까? 우리도 무너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를 바라봐야 합니다. 현재를 바라보는 것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으니까요. 과거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현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를 바라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니까요. 7번째 문명. 이것은 공포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지러움의 감각입니다. 너무 빠른 변화가 주는 어지러움. 우리는 빠르게 살고 있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사회가 빠르게 변합니다. 이것은 흥미진진하지만 동시에 압도적입니다. 우리는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적응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기술의 속도와 도덕의 속도가 어긋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고 전 세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충분히 숙고하지 못했습니다. 윤리적 틀이 기술적 발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법적 규제가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형성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명 피로입니다. 사회 시스템이 과속하면서 만들어내는 압력.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요. 일자리가 사라질까봐 두렵습니다. 사회가 더 분열될까봐 걱정합니다.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자극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최적화의 언어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효율성, 생산성, 성장. 이것들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유일한 가치는 아닙니다. 인간적 가치도 있습니다. 책임, 양심, 연민, 돌봄. 이것들은 최적화하기 어렵습니다. 수치로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없으면 사회는 단순한 기계가 됩니다. 효율적일지 몰라도 인간적이지 않은 기계. 도구가 주인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우리를 사용하는 순간 알고리즘이 우리의 주의를 조작하고 소셜미디어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고 자동화가 우리의 판단을 대체합니다. 이것은 편리하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우리는 자율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능력을요. 고대의 경고서사를 떠올려 봅니다. 이카루스는 너무 높이 날았다가 떨어졌습니다. 프로메테스는 불을 훔쳤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바벨탑은 하늘에 닿으려다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과학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혜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아는 지혜, 오만을 경계하는 지혜, 능력과 책임이 함께 가야 한다는 지혜. 우리는 이번엔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리셋은 대부분 자연의 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기후 변화, 지질학적 재난, 환경 압력. 하지만 일곱 번째 문명의 위험은 다릅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기술, 우리의 체계. 이것은 더 무섭지만 동시에 더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지혜는 능력보다 늦게 자랍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패턴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자마자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핵무기가 그랬습니다. 환경 파괴가 그랬습니다. 이제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이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가는 다른 질문입니다. 이분은 설교가 아닙니다. 묵상입니다. 우리는 답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제시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곳인가? 이 질문들은 개인적이면서 집단적입니다. 각자 답해야 하지만 함께 답해야 하기도 합니다. 현대의 위험을 리셋으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리셋을 부르는 조건들은 볼 수 있습니다. 과속, 불평등, 생태 압력, 윤리 공백. 이것들이 겹치면 시스템은 취약해집니다. 과거의 리셋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과거 리셋들의 공통구조를 정리해 봅니다. 첫째, 자연의 힘, 기후, 지질, 환경이 변했습니다. 둘째, 취약한 시스템, 사회가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경직되어 있거나,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불평등하거나, 너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연쇄의 효과. 한 곳의 문제가 전체로 퍼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리셋이 일어났습니다. 현재를 보면 비슷한 조건들이 보입니다. 기후는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요. 시스템은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입니다. 한 곳의 위기가 전 세계로 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유연하지 못합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실행은 느립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합의가 어렵고 행동이 지연됩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봅시다. 우리는 이번엔 무엇을 보존할 것인가? 이전 리셋들에서 살아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잊혔습니다.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은 무너졌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이야기였습니다. 가치였습니다. 관계였습니다. 공동체였습니다. 씨앗을 보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을 베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음 세대를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덕분에 문명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씨앗은 다시 싹텄고, 기록은 다시 읽혔고, 노래는 다시 불렸습니다. 만약 리셋이 온다면 무엇을 지킬 것인가? 기술인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심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덕적 나침반 없이는 어떤 기술도 선하게 쓰일 수 없습니다. 공동체인가? 이것이 핵심일 수 있습니다. 서로 돕는 능력, 함께 살아가는 지혜.
이것이 없으면 개인은 아무리 똑똑해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일곱 번째 문명이라는 이름은 경고가 아닙니다. 깨어 있음의 연습입니다. 우리가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인정과 받아들임 속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취약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지니까요. 더 겸손해지니까요. 더 협력하게 되니까요.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리셋 서사는 공포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통찰을 주려는 것입니다. 패턴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턴을 볼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인가? 잠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까요? 지금까지의 여정을 한 장면씩 되감아 봅니다. 첫 번째 리셋, 하늘의 불, 급격한 기후 변화, 아득한 과거에 무언가가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불과 추위가 지나갔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기억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황금 시대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로요. 두 번째 리셋, 물의 상승.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올랐으며 대륙붕이 잠겼습니다. 세대에 걸쳐 사람들은 이동했습니다. 고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물이 세상을 덮었고 방주에 탄 이들만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를요. 세 번째 문명, 정착과 농경.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을 심고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날씨에 의존하게 되었고 가뭄이 오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흩어졌고 언어는 갈라졌으며 바벨의 기억이 남았습니다. 네 번째 리셋, 초원의 사막화. 사하라는 한때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지구 궤도가 변하면서 비가 그쳤습니다. 사람들은 강 유역으로 모였습니다. 인구가 집중되면서 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낙원을 잃었다는 기억이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문명, 청동기 제국. 거대한 건축물, 복잡한 교역망, 강력한 국가. 정점의 문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스트레스가 왔고 시스템이 흔들렸으며 피라미드도 멈추는 마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높이 쌓을수록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섯 번째 리셋, 후기 청동기 붕괴. 가뭄, 지진, 전쟁, 교역 단절. 모든 것이 겹쳤습니다. 영웅의 시대가 끝났고 암흑기가 시작되었으며 문자가 잊혔습니다. 하지만 잿더미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철기 시대가 왔고 새로운 방식의 삶이 펼쳐졌습니다. 일곱 번째 문명, 지금, 우리. 기술의 속도와 도덕의 속도가 어긋나는 시대. 능력은 크지만 지혜는 부족한 시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패턴을 보고 현재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불과 물이 남긴 교훈이 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마지막 문장을 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력해도 자연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의 규칙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자연이 상기시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격렬하게. 과학은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기후가 변하는지, 왜 해수면이 오르는지, 무엇이 붕괴를 일으키는지,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해 없이는 대비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전승은 의미를 남깁니다.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의미 없이는 동기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둘을 겹쳐 읽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과학적 증거를 존중하되 신화적 지혜도 존중하는 것, 객관적 사실을 탐구하되 주관적 의미도 인정하는 것. 이 둘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합니다. 과학은 무엇이 일어났는지 말하고
신화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합니다. 사라지는 것은 건물만이 아닙니다. 이야기입니다. 기억입니다. 정체성입니다. 건물은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사라지면 우리는 누구인지 잊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잊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잊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는 이야기를 보존합니다. 노래로, 책으로, 의례로, 기념비로. 우리는 왜 반복해서 기원과 멸망서사를 만들까요? 왜 창조 신화가 있고 홍수 이야기가 있고 종말 예언이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입니다. 심리적 필요. 우리는 시작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끝을 상상하고 싶어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리셋 서사에 윤리적 핵이 있습니다. 무너짐 뒤 남는 것은 무엇인가?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은 재발명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남는 것은 관계입니다. 책임입니다. 절제입니다. 돌봄입니다. 이것들은 배우는데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한번 배우면 세대를 거쳐 전해질 수 있습니다. 보존자 모티프가 모든 리셋 이야기에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수메르의 우트나피쉬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로메트스는 불을 보존했습니다. 중세 수도원은 고대 텍스트를 보존했습니다. 씨앗은행은 식물 유전자를 보존합니다. 도서관은 지식을 보존합니다. 누군가는 늘 씨앗을 지킵니다. 재난이 와도 전쟁이 나도 문명이 무너져도 보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희망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언가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회복력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 잃어버려도 다시 찾는 능력, 무너져도 다시 쌓는 능력. 청자 여러분이 잠들 수 있도록 결론 대신 부드러운 반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7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보존하느냐입니다. 유리 진열장 속 오래된 점토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 위에 새겨진 숫자들. 처음에는 공포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6번 무너졌다는 증거로.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르게 봅니다. 그것은 기억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6번 다시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여기 있다는 증거입니다. 7번째 문명이 사실이든 가설이든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지키며 살 것인가? 이것은 개인의 질문이자 인류의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우리는 함께 무엇을 보존할 것인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기술일까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혜일까요? 절실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사랑일까요? 돌봄일까요? 책임일까요? 아마도 이 모든 것일 것입니다. 균형 잡힌 조합, 기술과 지혜, 능력과 양심, 진보와 겸손. 이 질문을 품은 채 오늘은 편히 잠들어도 됩니다. 우리는 답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질문을 품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깨어있음은 우리를 선택하게 만들고, 선택은 우리를 변화시키니까요. 밤은 깊었고 이야기는 끝나갑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을 것입니다. 불과 물의 이야기, 정착과 이주의 이야기, 정점과 붕괴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이것이 인류의 서사입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잃고 찾고 무너뜨리고 다시 쌓는 서사. 우리는 이 서사의 일부입니다. 우리도 한 장을 쓰고 있습니다. 7번째 문명의 장을. 이 장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하세요. 리셋이 온다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고통스러운 변화일 수 있지만 변화일 뿐입니다. 그리고 변화 뒤에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씨앗을 지킬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모르는 미래의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결이 끊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어둠 속을 걸으며 현재를 비춰보고 미래를 조심스럽게 상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포가 아니라 성찰을, 불안이 아니라 지혜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더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후원을 통해 저희를 지원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역사의 이야기를, 더 깊은 과거의 신비를, 더 섬세한 서사로 여러분께 미리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다음 이야기를 준비할 힘을 줍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늘은, 이 순간은 그저 편히 쉬세요. 눈을 감으세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7번째 문명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가져올 것을 가져오겠지요. 지금은 잠들 시간입니다. 점토판의 숫자들은 여전히 거기 있을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오랫동안. 그것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수천 년을 기다려온 기억이니까요. 우리도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나씩 배워가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이 이야기를 품고 잠드세요. 불과 물, 돌과 씨앗, 기억과 희망.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자 우리가 물려줄 것. 이것을 기억하며 잠든다면 내일 아침 깨어날 때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조금 더 겸손할 것입니다. 조금 더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 편안한 꿈 꾸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보다 먼저 시작되었고 우리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장을 정성껏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펜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깊은 휴식의 시간입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모든 걱정을 내일에게 맡기세요. 오늘 밤은 당신의 것입니다. 평화의 시간, 고요의 시간, 회복의 시간. 7번째 문명의 소음에서 벗어나 잠시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세요. 당신의 호흡으로, 당신의 고요로, 당신의 어둠 속으로. 그곳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그곳에서 모든 질문은 잠시 멈춥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그저 존재합니다. 생각하는 존재도 행동하는 존재도 아닌 그저 숨쉬는 존재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은요, 내일이 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질문할 것입니다. 다시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쉬세요. 과거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기억입니다. 현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밤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휴식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편히 쉬세요.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여러분께 평화를 빕니다. 일곱 번째 문명의 불안 속에서도 깊은 휴식을 찾을 수 있기를, 과거의 리셋을 기억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다른 밤에 함께 과거를 걸으며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지금은 안녕히 주무세요. 조용히, 깊이, 평화롭게.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당신의 꿈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 꿈 속에서 당신이 무엇을 보든 그것이 당신에게 내일을 위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6번의 리셋을 거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희망입니다. 인류는 계속됩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이야기의 소중한 한 부분입니다. 이제 정말로 편히 쉬세요. 7번째 문명의 한가운데에서 이 한 밤만큼은 평화를 누리세요.